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국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보면 그 전주에 비해서 한 10% 정도 떨어졌다가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하고 있죠. 물론 거기서 조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주식시장이 상당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거의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이럴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요. 지난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조금 하락했습니다. 중국만큼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미국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하락을 해요. 이게 중국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양이죠.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을 거의 따라오다가 지난 2017년, 18년, 정확하게 2018년, 19년이네요.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심하게 하면서 관세도 때리고 무역 제재를 심하게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때 거의 중국 주식시장을 따라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 중국을 따라서 하락하는 이런 특성을 보였는데, 그 당시에 중국을 따라서 하락하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아시아 몇몇 국가들이 그런 모양이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에 수출하는 게 많은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수출에 대해서 막아버리니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한 70%, 80% 그 정도는 우리가 만든 걸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에서 이걸 가공을 해서 어디다가 넣어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파는 그런 모양이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의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중국이 하락하고 미국이 상승할 때 중국을 따라서 하락을 했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최근 1년 동안의 사례일 건데요.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팬데믹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상당히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경제 봉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걸 빠르게 지나갔죠. 그러면서 미국은 대규모 부양책을 계속 썼고 중국은 부양책을 잠깐 쓰긴 했습니다만 대출금리 조금 낮췄습니다. 근데 은행 간 금리를 보면 낮췄던 걸 다시 몇 달 만에 다시 올리고 정상 상태로 복귀를 시켰죠. 이렇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작년에 바이러스 확산 시기에 완전히 다른 정책을 썼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중국의 주가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했죠. 근데 우리나라 주가는 미국을 따라서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 시기를 보면 미국을 따라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거냐면 수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아니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런 무역 갈등 문제가 아니라서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미국을 주도해서 엄청나게 많이 풀린다 라고 하는 걸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을 따라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은 중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상황이죠.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차량 공유업체 디디 추싱이라는 기업이 미국에 상장을 했는데 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SEC 증권감독기구로부터 이러저러한 데이터를 공개해야지 미국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이게 좀 강화가 됐죠. 미국이 중국 기업들 상장하는 데 대해서 조건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지고 공산당하고 관련이 있는가 이런 거 좀 많이 따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디디 추싱이 중국의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데이터를 공개를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디디 추싱에 대해서 중국이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이런 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 기업의 주가가 상장 이후에 거의 절반 정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은 아니라서 작년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JD.com 이런 식의 이커머스 업체들, 우리가 흔히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앱 같은 거 만들어서 깔아놓으면 그걸로 비즈니스가 돌아가요. 중국이 워낙 땅이 넓고 그리고 인구가 많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좁고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들도 널리 퍼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플라스틱 카드를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은행 동네 앞에 나가면 다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그 넓은 땅에 신용카드, 플라스틱 카드 공급하고 은행 지점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중국이 이걸 플랫폼으로 해결을 해왔죠. 그래서 앱을 깔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뒤늦게 이제 시작한 아프리카나 중국 같은 땅은 넓고 인구는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금융 네트워크를 깔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을 이용한 플랫폼으로 처음부터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은행이었죠. 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가해왔고, 지금은 이걸 통해서 금융과 그 다음에 상거래를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게 현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이냐, 2018년, 19년처럼 중국 주가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거냐, 그런 이슈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든 물건을 중국에 수출해서 이게 자본재, 중간재 형태로 수출하면 여기서 물건을 새롭게 부가가치를 더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출품에 대해,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규제에 간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중국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국의 국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약간 이게 이제 그냥 땅에서,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으면 지주가 이익이 발생하는 게 있잖아요. 렌트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건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도 일종의 렌트로 보는 것 같아요. 기업의 이윤, 자본가의 이윤 또는 노동자의 임금하고 지주의 렌트하고 이 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를 계급으로 나누면 이 세 개로 나눌 수 있고, 임금, 그 다음에 이윤, 그 다음에 렌트,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중국은 이 렌트에 대해서 사실 땅은 다 국가 소유죠. 그렇기 때문에 렌트를 인정 안 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윤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렌트를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주 계급을 인정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걸 이제 지주가 렌트를 받는 그런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상당히 강하게 가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중국 정부가 뭐 올해 들어오면서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겠다라는 건 이미 이야기해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내 이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제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중국의 규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변수가 아니고 상수입니다. 늘 그럴 거예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중국 시장이 어떤 모양을 띠게 될 것인지는 다른 동영상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한국 시장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규제는 이제 변수가 아니고 그냥 상수. 근데 이게 한국 주식 시장에 옛날 2018년, 19년처럼 영향을 미칠 그런 이슈는 아니고, 이거는 상당히 중국 국내 주식 시장과 관련된 이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변수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나라나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쨌든 상수입니다. 앞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변수를 보게 되면 미국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 뭐 금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상수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서 금리를 올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바꿀 생각은 어느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올리는 게 딱 맞을까? 안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올릴까? 뭐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것뿐,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뿐, 올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연방기금리 인상할 건 아직 멀었고 그건 아닌데,
테이퍼링을 해서 장기금리가 좀 올라가도록 만드는 걸 지금 할까? 아니면 이거 나중에 할까? 지금 할까는 이제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빨리 해도 아마 저는 빨리 하면 이번 가을쯤에 시작하지 않겠는가 봤는데 빨리 해도 이번 겨울,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공식화하는 게 아무리 빨라도 한 10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11월이나 12월 FMC에서 이걸 공식화하고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이 델타 변이의 여부에, 확산 여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이 델타 변이가 확산이 계속되고 있으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델타 변이가 좀 빨리 끝나게 되면 그러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상수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변수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기보다는 가는데 조금 시간이 뭐 몇 달, 한 두세 달 정도 빨라질 수 있고 늦어질 수 있는 이 정도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다는 변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의 변수는 뭐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있겠죠? 주식 수도 엄청 많습니다. 그 한 주 코스피의 그 많은 주식 수에 평균적인 한 주가 이익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 분기에 60원 정도 코스피 전체에 있는 그 기업의 주식을 평균적인 하나의 주식이 60원 정도 번다라는 것이죠. 그게 4분기 4분기 동안 벌면 6, 4, 24 240원이 되겠죠. 240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가 뭐 3,200포인트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대표적인 한 주를 그냥 산다고 치면, 물론 뭐 코스피 전체 인덱스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인데, 한 주를 샀다고 보면 이게 지금 가격이 3,200원, 3,200포인트, 3,200원이라고 치는 게 아니 3,200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한 주가 분기에 60원을 법니다. 1년에 240원 정도를 벌어요. 그러면 분모에 1년에 240원 버는 어닝이라고 이야기하죠. 분자에다가 프라이스 넣고 분모에 어닝 2를 넣으면 그 PER 아닙니까? PER은 13배, 뭐 이 정도가 됩니다. 미국의 S&P 500의 경우에는 이게 22배 정도가 나오고, 나스닥 같은 경우 거의 40배 육박하는데, 코스피는 이게 13배 정도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1분기, 2분기도 이 정도 버는데 3분기, 4분기도 크게 여기서 나아지질 못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버는 게 어마어마하게 잘 버는 거는 아니고, 과거에 2017년에 그때 뭐 메모리 반도체 엄청난 호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메모리 반도체 수출도 많았고 단가도 올라가면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었는데, 그때 기록했던 순이익이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그때 어땠느냐면, 이런 식으로 벌다가 뭐 1년 이상 이런 식으로 벌다가 그 다음에 급격하게 벌이가 악화됐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재 중간재 형태로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비자는 그렇죠. 소비자들은 일정하게 씁니다. 하루 잘 먹고 한 달 동안 굶고,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기업은 자본재 중간재는 어떤 거냐면,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집중적으로 사들입니다. 또는 심지어 이걸 재고로까지 쌓아둬요. 그래 놓고 나서 생산하는 전 과정에 소비자들이 그 사는 동안에 생산을 꾸준하게 할 거 아닙니까? 생산은 꾸준하게 하는데 투자는 한번 하면 확 했다가 그 다음에 안 합니다. 변동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기업의 활동에서 생산은 일정합니다. 투자는 굉장히 심한 변동성을 갖고 있어요. 소비자들의 소비가 일정하듯이 기업의 생산은 일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투자와 관련된 자본재 중간재를 주로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이익이 나올 때 확 나오다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익이 확 꺾여버리는, 그래서 2017년, 18년에 이 정도 이익이 몇 분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이 확 꺾여버렸죠. 그리고 지금도 다시 이제 그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코스피가 2600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3300까지 갔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당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2017년, 18년에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익을 내고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뭐 IT 기업 몇 개 빼고 나면 주가 올라간 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골고루 이익을 잘 내고 있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주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그때에 비해서 코스피가 2600까지 간 게 아니고 3300까지 간 거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걱정인 거죠. 이것도 몇 분기 일하다가 이게 내년 가서 또 훅 꺾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자본재 중간재 하는 주로 많이 생산하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이익이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매도를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가 많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하고 뭐 중국이 뭐 차이나 리스크가 어떻고 이런 문제로 생각은 안 해요. 물론 이것들은 상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외국인 매도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나타난 외국인 매도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이익이 여긴 정점이다. 정점이다. 이익이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잘못 판단했을 수 있죠. 경제가 다시 좋아져서 이익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되면 다시 오자.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한국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익이 둔화돼서 경기 침체로 간 사례도 있고요. 이익이 꺾이다가 다시 올라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앞을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이익이 더 이상 안 늘어나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60원씩, 분기 60원씩 그 이상 안 늘어나네. 1분기, 2분기는 거의 실적치고요. 2분기는 지금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깼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3분기, 4분기는 실적이 아니고 예상하는 거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걸 모아놓은 건데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려 그러면 중국, 미국 금리,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상수고, 주가가 더 올라가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을 여기서 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내년에 그럴 수 있다. 올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사실 내년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잘 모르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앞으로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눈여겨봐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의 GDP 나온 걸 봐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이제 병목 현상, 공급에서의 병목 현상, 이것저것 많이 부품 모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품 가격도 너무 올라가고, 운임도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투자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긴 한데, 저는 이게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첨단 산업 쪽에 제조업을 다시 키우기로 한 거죠.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도 그럴 거고, 중국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중국은 지금 시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비싸다. 원자재도 뭐든 너무 비싸니까 조금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유럽도 좀 그런 것 같고, 미국은 이제 아직까지 법이 통과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지켜봐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에다가 소비자들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행, 맛집 소비가 안 되면서 이쪽으로 내구 소비재, 자동차, 그 다음에 가전, 가구 쪽의 소비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쪽 투자를 꾸준하게 늘려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불확실한 것들이 아직 많죠. 그래서 요거는 변수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서 분기에 60원 버는 코스피의 평균이 분기 60원 버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내년에 더 올라간다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